검찰만 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검찰, 그리고 언론. 존재하지도 않는 한마디, 그분. 이 두 글자 하나로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박살냈고 수십 명의 공무원이 새벽 3시까지 끌려가 협박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직원은 술을 마시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피조사자의 진술을 트로트 가사로 비틀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오보라고 확인해줬는데도 대한민국 언론사 중 단 한 곳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조작한 자들은 상을 받았고 조작당한 자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현장에서 그 모든 진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검찰과 언론은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리고 5,663억이라는 천문학적 범죄가 어떻게 조용히 덮였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 함께 확인하시죠. 자,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막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보도가 바로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 이 보도 이후 일파만파 번져나간 겁니다.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듯한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죠. 고도의 기자, 유원모 기자 두 사람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해놓고 정혜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약 1208억 원의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창작. 저희가 저 두 기자를 사실 마지막 그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신청해서 명단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저희가 내부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하나 묻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아쉽게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고 왜냐하면 이게 나와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했을 때 그 취재원 보호는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라도 되든지 뭐라고 핑계를 댈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내부에서 좀 요청은 했었지만 약간 마지막에는 좀 전체를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네. 빠지게 돼서 근데 많이 아쉽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요. 기사 잘 썼다고 상을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신문협회에서 수상한 상인데요. 한국신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이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발굴했다. 와, 나는 진짜 나 미치겠어. 아니 봉지욱 기자님, 그 명예훼손 사건은 언론 이슈잖아. 근데 뭐 저는 뭐 2023년 9월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지금 사실 국정조사에서 이강길 증언 외로는 제가 다 보도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그에 주목하지 않고 믿어주질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16번 자료 지금 방금 하나 드렸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2021년 10월 9일이죠. 네.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영학은 검찰에 녹취록을 언제 제출했을까요? 검찰에. 그때 저때 수사 초기예요. 16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검찰에 정영학이 제출한 게 2021년 9월 26일 플러스 10월 5일 두 번 제출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출한 거는 기사 나오기 4일 전이에요. 그러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검사들도 제대로 안 봤을 때예요. 근데 저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저거는 보면 전해졌다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스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도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도가.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취재원을 감추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녹취록이 제출된 직후에 지금 저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검찰발이라고 봐야죠. 일단 저거는 검찰 내부인데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를 막고 싶은 검사 고위 검사겠죠. 제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일면 톱으로 나간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국정조사 준비하다가 10월 9일 일면 톱 기사로 나가요. 일면 톱에 꽂히려고 하면 그 취재원은 고위직이다. 검찰 고위직. 검찰 고위직이다. 왜냐하면 청영 녹취록 지금 검찰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때 저게 갔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없는 내용을 퍼뜨린 거죠. 녹취록이 일단 제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1기 수사팀이 네. 수사를 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수사팀 내에서 2기 수사팀까지 이어진 검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 검사가 거의 윤석열의 빨대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나 안에 이제 1기 수사팀 몇몇 검사들이 분명히 윤석열이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한테 저런 정보를 줬을 거다. 안에 뭐 그러니까 있다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녹취록을 보니까 이런 취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흘리고 그게 또 언론과 결탁해서 저런 보도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아니 그럼 만약에 그 검찰 고위직이 이거를 기자한테 줬다면 완전히 지어서 준 거잖아요. 아무튼 저 기사 이후에 모든 언론이 그분 찾아 산만리로 난리가 났어요. 그분 피켓이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아직도 있어요. 대장동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극우 사람들이 그 시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정답은 발표가 돼. 물론 그분은 없어. 근데 이제 그분은 유동규잖아요, 유동규. 아니 정영학 녹음 파일에 유동규가 그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하고 다니니까 알지. 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야 아무도 몰라 천화동인 1호가 네 거라는 거. 정영학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녹취록에 있는 것은 유동규라고 보도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뭐 봉주께도 얘기했지만 언론사에서 일면 탑으로 하려면 편집국장까지 다 승인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면 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동아일보나 언론사 전체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소스를 줘도 그래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소스 준다고 다 받았을 것 같으면 뭐하러 아니 언론사를 그거를 합니까?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수사팀장 김태훈 고검장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보도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법조기자단 간사한테 찾아가서 녹취록에 그거 오보야. 동아일보 오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간사가 기자단에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네. 그러면 당시에 수사팀장 그때 아마 3차장인가 그랬잖아요. 김태훈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오보를 확인해 줬는데 그걸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랬어? 이게 지금 몰랐다가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국정조사 증언하면서 처음 알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해줬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도 안 썼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무도 안 썼어요. 왜 안 쓴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기자단 내에도 내가 볼 때는요. 와,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이 뭐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거야. 어찌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야, 저 회사 하나 잡자라고 하면 맞아. 가는 거지. 기자단에서 친한 기자들끼리 꾸미라고 만들어요. 꾸미 일본 말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동호회 비슷하게. 그래갖고 검사장 뭐 아니면 검찰총장 그 꾸미들이 약속을 쭉 잡아가지고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 식사 자리나 뭐 운동 자리에서 흘려주면 그거를 쓰죠. 순번을 정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쓰고 다음에 흘려주면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무섭다, 저기 하나 잡자라고 하면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뭐 어디 대기업 어디를 하는데 그걸 보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도를 하는데 이 검사가 특정 방향으로 이 수사를 이끌고 가고 싶어. 그럼 기자들을 딱 동원하는 거죠. 무서워. 잘 아시다시피 법조기자단이 완전 윤석열 한동훈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들의 거의 나팔수 역할을 그때 계속 했었습니다. 법조기자단하고 완전 검찰하고 결탁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대통령이란 것 마냥 그렇게 활동해서 이게 도저히 정화작용이 안 됐죠 스스로가. 그때 밀착이 된 계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었어요. 맞아요.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한동훈 팀장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자들과 밀착이 돼서 많은 소스를 흘려줍니다. 기사 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밀착이 됐죠. 그래갖고 한동훈 편집국장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진짜. 진짜로. 그 타겟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 누구든 될 수 있지 그 타겟.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요. 판사도 선입견을 맞아요. 갖는 맞습니다. 재판도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그 정진상 실장 아까 그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 참여했는데 참여해서 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에는 그분 나옵니까? 이것을 판사가 처음 물어봤고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약간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아, 그분이 뭐 나오긴 하는데 꼭 뭐 특정해서 누구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만큼 판사들도 언론 보도 때문에 대장동 그분은 누구다라는 게 뇌리 속에 완전히 강하게 박혀 그렇지, 있는 맞아요. 맞아. 그걸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바꾸고 여론 재판을 오히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 정치 검사들의 이 수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 금감원 갔다 왔는데 금감원. 네, 정말 그 쌍방울하고 지금 김성태가 한 주가 조작하고 배임 혐의가 총 합계가 5,663억입니다. 이 부분을 검사들이 다 혐의를 밝혀내서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와. 향후에 다 무혐의 처분을 해줬고요. 야, 이건 중요하다. 이거 한 건 한 건이 김건희 도이치 그 모터스 주가 조작보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네. 와. 첫 건만 해도 4,532억, 그 다음에 303억, 그 다음에 26조. 이 금액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로 나온 겁니다. 와. 검찰 수사로 나왔는데 이 5,663억이라는 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금액을 덮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와. 이 덮는 대가로 대북 송금 그 진술을 받아낸 거죠. 와. 근데 이게 이제 박상현 검사가 뭐라 그러냐면 대박이네. 저기 나와서 밝힌 거는 대북 송금과 관련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방금 그 띄운 거 다시 띄워줘 보세요. 와, 이 대박. 첫 번째 거 4,532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대북 송금을 통해서 실제로 계열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해서 하려고 했어요. 맞아. 그 준비 작업을 저렇게 한 거예요. 나노스란 데는 상장은 돼 있는데 대부분의 주식이 김성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김성태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주식을 몰아주는 작업을 한 게 4,532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 주가 조작을 하기 전에 김성태 지분을 늘리려고 아. 그 작업을 했다 그겁니다. 아. 완전 주가 조작 범죄단이고요. 한 4번 PPT 혹시 와, 가능하세요? 이거 진짜 대박. 한두 건이 아니네. 대박. 검찰 다 무혐의했습니다. 여기 나오네. 다 공소권 없음, 무혐의. 다 봐준 거지. 야, 관련된 이거는 내용은 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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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식회사 광림 보고 의무 위반 각하 각하 사유를 한번 밑에 보십시오.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이거 않아. 거짓말인데?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수사를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해달라고 자료를 보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압수수색을 본인들이 안 해갔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근데 무혐의 처분 근거가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오. 무혐의 처분서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와, 그리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나노스 광림 재판이 계속 중이라 공소권 없고. 자,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불충분 무혐의. 쌍용자동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불충분 무혐의. 광림 비비안 주식 담보 제공 미공시한 거 재판 계속 중이라 공소권 없고. 판토스 홀딩스 등 차명회사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한 거 금감원이 이것도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고 각하. 와, 미쳤다 이 대한민국. 와. 봐주는 거지. 와. 그러니까 이거 비하면 도이치모터스 아무것도 아니네. 와. 진짜 아무것도 금액 아닙니다. 자체도 그렇고. 미쳤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드러난 사실만 5,600억이지 이 사이에 그 김건희나 주가 조작 일당들이 해놓은 수익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보이는 덩어리들,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시비 관련된 덩어리만 해서 5,600억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 금액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진짜 주가 조작 세력들이 해먹은 것까지 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압수수색 안 한 거를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말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딱 한다는 거야. 와, 미치겠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봐 쌍방울 주가 조작 자료 안 가져간 거 봐라. 이렇게 있는 게 금감원에 있는데 안 가져가. 6번 사진. 6번 사진. 야. 이거 안 갖고 이걸 안 갔대. 갖고 검찰이 와. 가져가야 이걸 돼. 안 갖고 가놓고 자료 제출하지 안 않아 했다고. 각하. 이게 금감원에 그대로 있었는데요. 있습니다. 와.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건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 사람들 때려잡기 위해서 통계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요걸로 이제 기소한 사건이야. 요거 관련해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눌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윤석열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 탈탈 턴 거야. 그래서 22명을 검찰에다가 자료를 주면서 이놈들 이렇게 쓰레기다. 이놈들 빨리 때려잡아라.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가운데 11명을 네. 기소한 사건입니다. 네. 그 중에 11명.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네. 감사원이 얼마나 거의 불법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를 조작으로 했는지를 짧게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 짓습니다. 23년 4월에서 5월 감사를 받으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육아휴직 중인 상태셨나요? 네, 그 출산하고 한 4개월 차여가지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 문답 기록을 보니까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전날 늦게까지 조사한 날은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출석을 했고 9시부터 출석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답 기록을 보니까 조사 종료 시간이 4월 4일에는 밤 11시 56분, 4월 6일 0시 20분, 4월 7일에는 새벽 3시까지 하셨고 5월 5일에는 새벽 3시 35분, 5월 10일에는 새벽 6시 9분까지 하셨습니다. 밤새. 시간이 이렇게 장시간 몸도 안 되는데 좋아. 혹시 몸도 안 좋아. 잠을 못 자고 밤샘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지만 뭐 따로 이제 잠을 자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감사원 강압 불법 조사 저희가 확인했고 일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강압 조사 조작 감사 이거 밝혀졌거든요. 헌급 기관을 멋으로 안 해. 우리 두목이다. 걸리면 죽는다. 너 빼고 다 포렌식 받았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너만 문제된다. 저기 빈방 가서 1시간 동안 잘 생각하게 보고 와. 감사원이 깡패 집단입니까? 이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거의 맞아요. 조폭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좀 부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우선 어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부터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슬라이드 지금 4번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번. 네. 조사실 배치도. 예, 이걸 저희가 현장 요렇게 그 현황 보고라고 해서 어제 감사원 그 보고 과정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 일부 사진입니다. 근데 예. 깜짝 놀란 것이 감사원 그 내부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대부분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총 369회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71.5%가 넘는 260 몇 회, 264회가 지금 저 별도로 설치된 명동의 조사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저기가 주로 소위 타이거파 그 관련된 감사관들이 저희 추정컨대 아마 집중적으로 저기서 조사를 시행했을 것이다. 아니 전체 조사 중에 70%가 넘는 조사가 저기서 이루어졌으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평수를 한번 보세요. 저희는 이제 저 그림 중에서 아래쪽을 어제 그 감사원에 있는 감사실들을 봤는데 네. 저기도 들어가니까 책상 하나와 의자 앞뒤로 있고 컴퓨터 있고 굉장히 장소가 좁더라고요. 그런데 저 면적보다도 훨씬 더 좁은 저 4개밖에 없는 조사실에서 그 밤샘 조사, 야간 조사, 압박 조사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저희 청문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문 다 열어놓으면 저 좁은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데서 조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닥다닥 붙은 고시원에서 문 다 열어놓고 그 복도를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한 진술을 가지고 노래로 희롱하고 감사관이 그런 감사원 직원이 술 그렇게 마시고 했다고. 와갖고 예. 진술한 걸 갖고 막 노래 부르면서 그 조롱하더라는 거야. 예, 트로트 부르면서 복도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문을 다 열어놓으면 옆 소리가 그 고시원이면 옆방 소리 저희 알잖아요. 예,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들, 그 압박하고 소리 지르고 이 소리를 옆방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것이 저는 뭐 어제 이제 현황 보고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문화를 개선하겠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화를 개선하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규칙에도 위반이 되고요. 네. 감사원 법도 위반되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철저하게 위반한 저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자행이 되었다고 봤고요. 옛날에 남영동 같아.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느낌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명동 조사실이 지금 임대차 종료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거. 근데 아무튼 저 평수를 보면 충분히 그 상황을,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저희 국정조사 자리에 나와서 진술했던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이 어제 되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정조사 기관에 또 지적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증거 조작. 그러니까 저런 인권 침해성 압박 강압 감사 과정을 통해서 진술이 조작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간단하게 하나 소개하고 부연을 또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대검이 발표한 통계 조작 수사 결과 한 대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 맞잖아. 이게 사실이라면. 요거 100%다 조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요거 볼게요. 이것은 부동산원 통계처장하고 부동산원 원장하고 나눈 카톡을 보면 이게 얼마나 거짓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0년 8월 19일 부동산원 통계처장이 청와대와 있었던 회의 내용을 부동산원 원장에게 카톡으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원본은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너무 많으니까 이 원본입니다. 여기 원본이 분명히 존재해요. 자, 요 가운데 일부분만 저희가 따로 좀 추려봤습니다. 원장님, BH 청와대죠. 정책실장 주재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은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는 통계라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 있게 국민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선 관련해서는 표본 증가와 주간 조사의 비공표 등 말씀드렸습니다. 주간 표본 증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수석께서는요, 지금 당장 중단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안정시에도 통계 연속성 등 고려해서 당분간 공표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네, 요거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맞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잖아.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 아무 문제 없잖아. 언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했지. 요거를 주택 통계 수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통계 수정에 대한. 아까 나왔던 PPT에 그 빨간 부분들이 삭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삭제를 한 거야. 이게 봐, 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저거를 주택 통계 수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러니까 조작을 하라고 했다는 걸로 조작했다는 거야.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주간조사 비공표 중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야. 주간조사 비공표를 하지 않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이 그러지 마라. 계속 공표해라. 그거를 거절한 거를 뭐라고 조작을 했냐. 사전 보고 중단에 대한 거부로 조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딱 빼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 직원들한테 요거를 들이밀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그럼 이 사람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자기 기억을 다 못할 거 아니야. 여기에 맞춰서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일부러 몇 년 전의 기억이니까요. 첨언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 죽을 뻔했어요. 저 우리 최욱 씨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죽을 거 뻔했어요.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을 빼서 언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이 말을 마치 그 통계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식으로 것처럼. 조작한 그 사례도 있지만 뭐 지금 PPT 띄울 시간은 없는 거죠? 하나만 되나요? 그러면 11, 12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기서
저기 그 주택통계부장이 위에서부터 쭈루룩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1번, 2번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주택통계부소관이 아니거든요. 저 업무가.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2번 고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저기 조사 당시에 제시할 때는 저 2번이 뺀 형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부당한 우리 부 소관이 아닌 2번에 대해서도 같이 지시를 한 것처럼 느껴지니 이걸 직권남용이라는 그 혐의를 씌우는 겁니다. 와. 그리고 그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대단하다. 자, 당사자가 저렇게 이렇게 합리적인 지시를 해요. 이거 논리적 설명해라.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 네, 알겠습니다를 빼고 물어봐요. 저 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그 당사자들이 한 말들, 또 위에서 지시한 그 말들의 일부분을 빼서 맥락을 오해하게끔 해서 진술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갑니다. 아니 이게 진술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맞아요. 예, 이런 진술 조작 플러스 방금 보신 대로 증거 조작, 이 진술 조작과 증거 조작을 통해서 기소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허위의 증거들로 기소로 나아가는 이 정과정이 이게 바로 조작 기소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증거들의 조작이 과연 감사원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감사원이 이제 포괄적으로 사실 수사적에서 필요한 그 적법 절차 원칙 다 우회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행정권으로 그냥 디지털 포렌식도 마구잡이로 하고, 사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게 지금 어제 저희가 또 받은 자료예요. 거기서 보세요. 21년에는 84건밖에 안 됐던 디지털 포렌식이 감사원에서 한 포렌식입니다. 그런데 네. 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993건, 와. 23년 674건, 24년 243건, 합쳐서 1910건, 거의 2000건까지 벌어지거든요. 와. 근데 이 디지털 포렌식이 과연 우리 그 수사권에서 필요한 강제 처분 내에 필요한 어떤 적법 절차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했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 왜냐? 유병호 당시에 사무총장이 이 포렌식 관련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한 채 이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과연 이걸 어떻게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말 아수라장이었고 난국이었다. 네. 위법의 별천지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폭이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태까지 당사자들이 계속 외롭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잘 전파가 안 됐어요. 전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네. 이렇게 매블쇼 그리고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나마 이런 네.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거 네. 기사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네. 게 저게 이 앞단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낮추려고 조작하려고 했다는 그 증거로 KB하고 감정원하고 왜 가격이 다르냐. 근데 KB 같은 경우는 호가, 부르는 가격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 감정원은 실거래가로 감정하기 네.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증거 조작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사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진행된 것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아시잖아요. 서해피격 때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라는 우리 헌법상, 그러니까 합의제 헌법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의결 과정을 생략한 채 감사원 위원회 패싱한 채 막 저기 조사하고 그다음에 중간 보고 발표하고 그래서 이 건건마다 모두 아주 위법을 더하는 형태로 유병호 타이거파가 일을 벌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서해피격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조작들이 일어났던 목표를 정한 사건이 바로 이 통계 조작 그렇습니다. 사건이었고요. 네. 거기서 처음에 이제 보도자료 배포할 때 통계 조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8번이 들어갑니다. 거의 50번 가까이 그렇게 통계 조작 발표를 했는데 정작 지금 법정에서 통계 조작 이 부분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방금과 같은 그런 류의 자료들을 통해서 그때서야 슬그머니 구두로 통계 수정이라고 고치겠다. 아니 당사자들은 통계 조작범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도가 되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매도되어 왔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와서 법정에서 그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지금 보상이 됩니까? 이 피해들은 도대체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런 일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아유, 너무 끝까지 훌륭하십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